자, 소활동 설비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연 설비예요. 제연 설비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뭐 불을 끄고 자 이런 건 아니고 소화 활동 설비예요. 말 그대로 소방대가 와서 인명 구조하고 진압하고 하는 게 소화 활동 설비인데 이건 진압보다는 뭐예요? 구조에 좀 가깝죠. 왜냐면 이제 피난하는 데 있어서 거실 제어는 연기를 배출해라. 빨랑 배출하고 이 말고 거실 제어 말고 부속실 제어는 피난하는데 계단으로 최종 피난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부속실에 급기를 가압해서 신선한 공기를 가압해서 화재실하고의 압을 차이나게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뭐 40파스칼 또는 50파스칼 이상으로 유지를 해서 피난하는데 안전하게 해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실 제어는 연기를 빼내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라 그러면 얘는 배출량이야. 배출량. 그러면 공기는 안 집어넣나요?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공기 유입량은 배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출량 동등 이상. 근데 지금은 이제 문구가 살짝 바뀌었어요. 배출하는데 지장 없는 양의 공기 유입량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집어넣어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최소가 이제 배출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자, 단독 재현, 공동 재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표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서 계산할 때 중요한 표니까. 자, 단독 재현에서는 소규모, 대규모 통로 배출. 소규모는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대규모는 면적이 그 재현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요. 소규모다 그러면 그 면적에다가 1세제곱미터 per 분 1cmm 면적에다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60을 곱하던데요? 예, 곱해요. 왜 곱하느냐? 배출량 계산하시오. 그러면 미터 3승 per hour로 계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CMH야. 그러니까 60분을 곱해줍니다. 자, 대규모일 때는 계산하는 거 없어. 대규모일 때는 계산하는 게 없지만 직경을 따라서 직경이 40m 미만이냐 40m 이상 60m 40 이상 60 이하 여기 이하인가 본데요? 그죠? 여기 초과.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직경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40 이하다. 그러면 4만 CMH부터 시작을 해라. 여기는 4만 5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대규모 거실이면 우리가 계산할 건 없어. 수직거리에 따라서 수직거리 2m 이하는 여기야. 근데 이제 수직거리가 높아졌어. 그럼 여기에 따라서 5천, 4만 5천, 그 다음에는 5만,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만. 그래서 6만 이렇게 달. 수직거리가 뭐냐? 수직거리가 여기가 바닥이야. 재현 경계 폭이야. 재현 경계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이 폭이야. 0.6m 이상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 재현 경계 하단부터 바닥까지 얘가 수직거리. 수직거리는 기본 2m 이하여야 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가 너무 또 뭐 층고도 높고 해서 수직거리가 2m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준에 따라서 배출량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선택하면 돼. 얘는 계산이 아니야. 선택하는 거야. 자, 통로 배출이다. 통로 배출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통로 배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로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피난을 가려면 거실에서 나와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출입구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통로를 거실에서 공기를 빼내지 않고 통로에
배출량을 산정해서 통로에서 빼내는 거. 거실이 소규모. 거실이 지하상가처럼 아주 각 실이 50제곱미터 미만이야. 미만인 이런 실이야. 그리고 여기가 통로야. 그러면 원래 배출이라는 것은 각 실에서 공기를 빼야 돼. 단독은. 근데 여기서 안 빼고 너희는 그냥 있어. 왜냐면 실이 너무 작으니까 문을 열고 닫으면 이게 피난을 하려고 문을 열면 너희의 그 연기들이 화재난 실의 연기들이 어디로 와요 결국? 좁으니까 다 통로로 모일 거야. 그럼 다 합쳐서 어디서? 통로에서 배출구 선정해서 통로에서 뺄게. 통로에서 뺄 테니까 너희는 배출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각 실의 사이즈가 5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크면 안 돼. 대규모 거실은 그 거실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배출량을 선정하고 이렇게 작은 데는 이렇게 한다. 자, 이건 이제 통로 배출 방식이고 통로로 구획된 경우 가연물이 없어 통로가 그러면은 여기는 가연물이 없고 그러면은 배출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는 피난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공기를 유입하는 공간이지 배출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런데 여기가 가연물도 있고 조건에서 이 통로도 제한구역으로 선정해야 되는 구역이다. 그러면 여기도 배출 방식에 따라서 45,000 CMH 이상을 배출을 합니다. 네, 이거는 배출량은 각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정확히 할 거고요. 자, 이제 공동제한이에요. 공동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실이 있어. 실이 있으면 동시에 각 실의 배출량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A실, B실이 있어. 그러면 화재가 여기서 났어. 그래도 여기서도 배출하고 여기서도 배출하게끔 송풍기를 하나로 빼내는 거예요. 동시에 할 거예요. 이게 공동제한이야. 그러니까 둘 이상의 제한구역의 배출을 동시에 할 때 이게 공동제한이에요. 자, 공동제한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벽으로 구획됐어. 각 실이 벽으로 구획됐어. 그러면 각각의 배출량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Q1, Q2 벽으로 구획되면 더해라. 벽으로 구획되면. 자, 벽이 아니고 얘가 제한경계야. 아까처럼 그런 제한경계로 돼 있어. 제한경계로 구획이 돼 있어. 그러면 각 계산한 값에서 큰 값, 최대값으로 배출량을 선정을 해라. 근데 조건이 있어. 그렇다면은 제한경계로 다 했으면 그 면적 넓은 데를 다 아니고 그 대신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길이 40m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딸려옵니다. 자, 그런데 공동제한에서 하나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바뀌었어. 작년에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 개의 실, 이건 2개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 실이 뭐 여러 개 실이야. 실이야. 여기를 같이 제한을 할 거야. 같이 공동제한 하나의 송풍기로 3개달을 동시에 배출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다 더하면 된다며요. 예,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저기 배출량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돼. 여기 45,000, 45,000, 45,000이면 135,000이야. 이게 배출량이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다만 이 A, B, C 면적이 얘네들 면적을 더했더니 공동으로 제한할 이 공간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면적에 A에 더한 A에 곱하기 1m 3승 per 미 면적당 누구처럼? 아까 소규모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의 배출량이다 라고 계산을 해라 하는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공동 배출일 때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각 실의 배출량을 다 계산을 해요. 공동 배출일 때 다 계산을 해서 단독 배출이 아니고 공동 배출을 할 때 다 계산을 했어. 근데 얘가 계산하니까
3,800이야. 얘도 CMH가 3,800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기준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도 5,000이야. 너도 5,000이야. 너도 5,000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면적이 400 미만이면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면적에다가 1CUMM을 계산한 배출량이 5,000이 안 돼. 그럴 때 5,000 이상으로 해라 하는 기준으로 이제 문구가 바뀐 거예요. 요거는 계산 문제 적용이 될 때 실제 한번 풀어보는 게 아주 이해가 빨라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한번 듣고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피난 계단, 이거를 이제 부속실 제원 설비라고 합니다. 부속실 제원 설비는 공기를 가압을 할 거예요. 또 공기를 집어넣을 거야. 급기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아까 거실 제어는 빼내는 양,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부속실 제어는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량을 계산을 합니다. 공기를 집어넣는데 무한정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압이 형성됐을 때 그 틈새로 빠져나가는 누설량과 방연 풍속,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기가 어디로 이제 문을 피난을 하려고 나오잖아요. 문을 열면 그게 이제 부속실을 들어와. 그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연기 들어오지 마. 여기로 들어오지 마. 하는 막는 풍속 0.5 또는 0.7 이 방연 풍속이 있죠. 그 풍속을 공기량으로 환산한 게 이게 보충량이야. 그래서 급기량은 해당되는 부속실에 집어넣어야 하는 급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누설량 기준, 이 누설량은 말하자면 차압 기준이야. 차압. 뭐든지 부속실은 차압 유지 아주 중요해요. 압을 유지해야 돼. 피난할 때 그래야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압은 40파스칼. 어디하고 어디의 압 차이예요? 차압이니까 압력 차이잖아. 어디하고 어디? 부속실하고 부속실이 아닌 거실하고. 이거를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제형구역과 비제형구역. 쉽게 얘기하면 부속실과 거실, 부속실과 옥내. 자, 여기에 차압 40파스칼이 기본이에요. 근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차압 기준을 좀 낮춰준다. 얼마로? 12.5파스칼로.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은 50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12.5파스칼. 자, 차압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번을 바로 넘어갈게요. 과압 방지 조치를 해라. 이제 공기를 막 집어넣었어. 차압 유지는 됐어. 피난을 하려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열려. 과압이 돼서. 그래서 이때 과압 방지로 플랫 댐퍼 설치를 하고, 플랫 댐퍼 또는 자동 차압, 예전엔 자동 차압 과압 급기 댐퍼였는데 자동 차압 급기 댐퍼예요. 그러면 과압을 조절하는 건 아니야.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 근데 얘 설치 기준을 가면 그대로 나와. 과압이 걸릴 때 조절하고 송풍량을 조절해서 그대로야. 이름만 바뀌었어. 자, 이런 과압 방지를 해라. 과압 방지랑 같이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압이 세면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최대 차압을 설정합니다. 얼마로? 110뉴턴 이하여야 한다. 이래야 110뉴턴이면요. 만약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킬로그램 펄스, 이제 물론 힘이 들어가지만 킬로그램 펄스로 바꾸면 몇이에요? 한 11kg 되는 거야. 11kg 펄스 되는 거야. 10분의 1이니까. 이 110뉴턴 이하로 해야, 뉴턴 이하로 해야 노약자도 저 같은 사람도 열고 피난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 이제 최대 차압을 준 겁니다. 자, 그다음 방연 풍속은 그러니까 제연 선정 기준에 따라서 0.5 또는 0.7 미터 퍼 세크 이하 이상. 이 방연 풍속을 공기량으로 환산한 게 보충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급기량은 해당되는 부속실에 집어넣어야 되는 급기량은
방연 풍속과 차업이 형성됐을 때에 각각의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는 누설량까지 합친 게 급기량이다. 자, 그러면 송풍기는? 송풍기 동력은? 송풍기 동력은 이거는 이 풍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건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야, 전압. 아까 수계에서는 이타 감마 H QS 똑같아요. 이게 뭐야? 감마 H가 압으로 바꾼 거야. 압. 전압. 압으로 바꾼 거야. 여기 102는 왜 붙었어요? 102. 얘는 요 압이 단위가 밀리미터 아쿠아야. 얘가 킬로그램 펄스 단위야. 얘의 환산 수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100이야. 1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기기 때문에 물 비중량이 아니고 무엇으로? 얘하고 같이 감마 H를 압으로 환산한 압의 단위로 계산이 된다. 송풍기 동력을 계산할 때 이 Q는 얘는 송풍기 풍량이 앞에서 계산한 급기량 아니고요. 급기량에다가 누설되는 거를 감안해서 1.25, 즉 15%를 업해준 거예요. 그래서 송풍기 동력 계산을 할 때 이 송풍량은 급기량의 1.15배다. 급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누설량은 공식이 하나가 있죠.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누설 틈새는 이제 누설 틈새에 다 계산을 해서 이 양은 0.827 AT 이거 뭐야? 누설 틈새 면적 루트 P. 루트는 아니야. 원래 정확히 하면 P야, P. P의 n분의 1승이야. n은 자, 창문일 때는 n이 1.6이고요. 출입문일 때는 저 n을 2라고 쓰는 거예요. 2. 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0.827 A 루트 P야. 그래서 루트 P야. 그런데 창문일 때는 이게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6분의 1. 요 AT가 아까 제가 누설 틈새 면적이라 그랬어. 이 누설 틈새 면적도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이야.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근데 요 각각 출입문의 누설 틈새 면적이 0.01이야. 동일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수치에서 그냥 계산했어. 아, 이거는 풍량이 어때요? 풍량이 같아. 이쪽으로 가면 이 양이 그대로 나가. 분기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직렬로 계산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또 있어. 또 열려. 그럼 얘가 나가는데 얘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 그럼 분기가 됐네? 이거 병렬이야.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0.01이다 하는 누설 틈새 면적은 딱 주어지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근데 이거를 또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급기량은 누설량하고 보출량으로 계산을 한다. 동풍기 동력 봤고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위해서 소방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 습식과 건식이 있죠. 습식일 때는 중요한 게 이제 밸브 순서 송수구서로부터 송자체로 하고, 왜? 여기 물배관이거든. 근데 건식은 2차 측이, 그러니까 체크 밸브 이후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비워줘야 돼.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송자체자. 자, 습식은 어떨 경우에 습식 설비를 해야 되나?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면 이게 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층은 아니야. 원래 고층은 30층 이상인데
법에서든 어떤 화재안전 기준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11층 이상을 되게 위험한 층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위험한 층이야. 그래서 완강기도 적응성이 10층까지밖에 없어. 11층 없어. 자, 그리고 뭐 소화기 같은 거 감소도 안 돼. 11층 이상이면. 뭐 안 돼. 용량도 11층 이상이면 20분인데 다른 데는 11층 이상이면 60분으로 해. 이러고 그냥 모든 게 강화된 게 11층이야, 기준이. 습식도 이제 11층 이상이면 여기가 빈 배관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홍수구에서 물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 해당 층 이상이 되면 마찰이 생겨서 제대로 양수가 안 돼. 빨리 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물을 채워둬라 이거야. 그래야 물을 집어넣었을 때 송수 시간이 적게 걸린다. 빈 배관보다. 그래서 31m 이상이다 또는 11층 이상이다. 그러면 습식 배관으로 설치해라 하는 거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에 이제 가압 송수 장치, 즉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바닥으로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맨 위에 있는 방수구까지의 높이, 여기가 얼마? 70m 이상. 70m 이상이면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얘하고 구분을 해야 되죠. 습식은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일 때 습식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는 지표면으로부터 최상층의 방수구까지 높이야. 건물의 높이가 아니야. 최상층 방수구까지. 이렇게. 자, 연결살수 설비도 소화활동 설비. 연결살수 설비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 아니면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때는 하나의 송수 구역별로 송수구를 설치해야 돼. 헤드는 10개 이하. 송수구를 송수 구역별로 설치 안 하려면 선택 밸브 설치하고 뭐 내하 구조해야 되고, 자, 이런 조건들이 설치돼 있어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는 다른 물배관, 옥내 소화전의 주 배관하고 연결을 해서 별도로 여기서 이렇게 따서 해당되는 살수 구역으로, 방호 구역으로 물이 넘어갈 수 있게, 여기 이제 옥내 소화전 주 배관이야. 일 수 있게 체크 밸브 써서 이쪽으로 물이 가게 해라. 또는 고가 수조에 어떤 타설비의 고가 수조가 있어. 그 배관하고 연결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물을 줄 수 있게끔 수도 배관 또는 옥내 소화전 주 배관 또는 타설비의 고가 수조에 뭐 물 배관 얘랑 연결해서 체크 밸브 써서 해당 방호 구역에 물을 공급해라. 자, 이런 기준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연결 살수는. 그러니까 연송하고 연결 송수관하고 연결 살수는 수원이 없는 거예요. 수원이 없어. 자, 비상 콘센트 설비, 무통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이게 다 소활동 설비인데 연소 방지 설비는 지금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으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비상 콘센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소 방지는. 자, 비상 콘센트 설비 이거는 하나의 회로에 10개 이하로 해라 하는 기준.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이제 5개 안테나에 대한 기준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5개 안테나. 이제 무선 접속 단자함, 무선으로 접속 단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거기다 딱 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법 기준상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5개 안테나 설치하는 거야. 그 대신 5개 안테나가 제조사마다 달라. 어떤 거는 수평거리 140m다. 어떤 거는 130m다. 그러면 이 5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요 위치를 다 표시한 일람도를 비치를 해야 돼요. 어디에 5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지. 요 5개 안테나 들어온 거. 5개 안테나 설치하면서 상호 통신돼야 되는 상황도 다 들어왔습니다. 자, 기타 설비에선 비상전원 수전 설비, 도로 터널. 자, 도로 터널에서는 사실 도로 터널 방제 지침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 기준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문제가 나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맞춰서 또 풀어야 돼. 자, 도로 터널 이것만 알면 돼요. 4차로 이상이야. 양방향이든 양방향
양방향 4차로든 편방향 2차로로 두 개가 있든 아무튼 통합 4차로야. 그러면 4차로면 기본적으로 50m, 4차로가 아니어도 50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엇갈리게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설비가 있어. 글자 3개짜리. 첫 번째, 소화기. 엇갈리게 설치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소화전. 물론 얘는 옥내 소화전인데 제가 붙였어요. 그냥 소화전. 세 번째,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얘네들은 엇갈리게 설치를 해라. 그런데 소화기는 설치하는 그 지점에 곱하기 2개. 나머지는 하나씩. 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비상 콘센트든 뭐 다른 거든 다 얘는 50m 이내마다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고층 건물은 건축물이라는 건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건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자, 50층 이상이다. 그러면 배관이 우리가 이제 여기 소화전 배관이다. 그러면 주배관 하나만 설치해서 뭐 해당되는 소화전하고 연결하면 되는데 50층 이상이다. 그러면 수직 배관이 2개.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 스프링클러도 주배관이 수직 배관이 2개씩 설치를 해야 돼. 왜? 페일세이프야.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로 이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50층 이상일 때 수직 배관 2개에 각각의 유수검지 장치를 설치해라. 자, 고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30층부터 보겠습니다. 30층 이상이다. 이걸 고층이라고 합니다. 자, 펌프, 수원. 고층 건물에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 펌프의 양정, 수원의 양. 펌프의 토출량은 소화전 따로, 스프링클러 따로, 별도로 각각. 양정은 얘도 별도 각각. 즉 펌프를 별도 설치하라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용 펌프, 옥내 소화전용 펌프. 고층이 아니면 겸용이 가능해요. 배관도 겸용이 가능했어. 근데 고층이면 얘네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 옥내도 배관도 옥내 따로, 소화전 따로, 스프링클러 따로. 단 옥내는 소화전은 연결 송수관 설비랑 겸용이 가능해. 스프링클러는 안 돼. 걔는 전용이어야 돼. 배관도. 자, 수온의 양은 물의 양은 얘는 합산 해서 하나의 수조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알 것 같아요. 펌프는 따로따로, 수온의 양은 합산. 근데 문제가 딱 나왔어. 30층이래. 그럼 막 계산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펌프 토출량도 더해버려. 양정은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겸용일 때 양정은 최대잖아요. 그럼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서 걔도 또 최대값이야. 아니에요. 토출량도 옥내 따로, 스프링클러 따로. 양정도 옥내 따로, 스프링클러 따로. 왜? 펌프 자체가 별도야. 그러니까 30층이에요. 건물이 30층이고요. 층당 높이가 3m예요. 그럼 설치되어야 되는 펌프가 총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7개. 소화전 30층이야. 30층에 층당 3m. 소화전, 주, 예비, 보조, 충암. 스프링클러, 주,
예비 충압에다가 하나는 뭐? 3은 9. 그냥 액면 그대로 3m라 했으니까. 그러면 지표면에부터 최상층에 방수구래매요. 방수구. 그래도 요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최대로 해도 1m야. 여기 29층. 여기 30층. 그러면 29층까지 3m에 여기서 1m 더한 다음에 70m가 넘죠? 그래도 넘잖아. 그러니까 뭘 설치해야 돼요? 연송 가압 펌프. 그러니까 펌프가 몇 개야? 7개. 7개. 기계실 들어가면 이제 이 정도 규모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기계실이. 이제 펌프실로만 별도로 있어. 이제 펌프만 설치되어 있는 실이 별도 있고 기계실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통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규모로 되고요. 이 정도 되면 되게 잘 해놓겠어. 근데 펌프가 7개야. 만약에 더 높아가지고 주펌프를 2개로 나눴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양정을 조금, 그러니까 동력을 조금 작게 2개로. 그럼 또 늘어나는 거야. 지하구는 이제 출입구를 기준으로 출입구가 뭐예요? 환기구 또는 작업구. 이걸 출입구를 합니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살수구역 3m 이상 확보를 해라. 여기 헤드는 수평거리가 아니고 헤드 간 거리야. 헤드 간 수평거리야. 그러니까 뭐야? S. 상호간 거리. 전용 헤드면 2m, 스프링클러면 1.5m. 임시소방시설이 이제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느냐? 23년 7월 1일부터 비상조명 등 가스 누설 경보기 방화포. 여기에 이제 성능 기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7가지가 됐어. 예전엔 4가지만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간이피난 유도선 경보 소화장치 조금씩 기준이 또 바뀌었어. 어차피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건설 현장에. 자, 그 다음 뭐가 또 하나 들어왔냐면 이 성능 기준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어.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 전기저장시설에 해야 되는 소방시설, 소화기,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일 때 더블 인터락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왜? 방수 지연 시간 걸리니까 더블 인터락으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방수 밀도는 최대 면적 230제곱미터. 전기저장시설의 바닥 면적 240이야. 그래도 우리가 수원의 양이나 토출량 계산할 때 230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12.2 방수 밀도를 가지고 시간은 30분.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증폭기. 얘도 30분이야. 30분 또 고층 건물의 자탐. 60분 경보, 60분 감시, 30분 경보. 그러니까 30분인 게 몇 개 없어요. 30분인 게. 자, 헤드 사이 거리를 지정을 했어. 1m 이상이라고. 왜? 헤드가 너무 가깝게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화재가 났어. 그러면 얘가 가멸돼서 얘가 터졌어. 그러면 얘가 진압이 돼야 돼. 그러면 이 화재 근처에 있는 헤드가 또 터져야겠죠. 그래야 빨리 진압이 되지. 근데 얘가 너무 가까워. 그냥 바로 붙었어. 그러면 여기서 방수되는 이 차가운 기운 때문에 얘가 뜨거워져야 감열체가 떨어지고 물을 방수해야 할 텐데 안 뜨뜻해. 차가워. 왜? 여기에 있는 기류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가 여기에 다. 그러니까 얘가 안 차가워. 그러니까 얘가 개방이 안 돼. 얘 개방 안 되고 나는 개방될 준비가 안 됐어. 나 아직 온도도 그렇게 안 뜨거우니까 감열체가 안 떨어져 나가네?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화재가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어. 근데 얘는 이제 열이 받는 거야. 뜨거워. 그래서 얘가 개방이 됐어. 얘 건너뛰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 되느냐? 화재가 났을 때 주위에 헤드가 터져가지고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진압에 지연이 걸리는 거죠.
왜? 저 좀 얘가 아니고 저기 떨어진 애가 개방되는 거야. 요 주위가 개방돼서 얘를 꺼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스키핑이야. 이게 하나 건너뛰고 개방이 되는 거야. 이 주위에 얘가 안 개방되고. 그냥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면 안 되겠다. 따라서 스키핑은 둘이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좀 떨어져라. 1.8m 이상 떨어져라 하는 기준이 있고요. 자탐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은 화재 안전 기준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없어요. 방재청 지시야, 고시야. 그런데 왜 공부를 하나요? 관리사면은 점검표에 내진 설계에 대한 건 없어요. 체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 출제가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내용은 되게 많아요. 네, 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 2차 가면 막 그 버팀대 계산까지 해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그 기준들을 물어봐. 뭐 정의, 뭐 흔들림 방지 버팀대, 그러니까 버팀대, 수직, 수평, 뭐 요런 거, 뭐 계산하는 거보다도 기준. 몇 미터마다 설치하느냐, 종방향이냐, 횡방향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좀 흔하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준들은 좀 알고 있자. 그 차원에서 내진 설계 기준까지 교재에는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전기 구조 원리 이론은 2주,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하고요. 2강이에요. 2강, 2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조 원리는 3번을 합니다. 3번, 하루에 6시간 해가지고 3번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5주예요. 5주. 구조 원리만 5주. 자, 그리고 문제풀이는 이제 별도로 또 문제풀이반이 형성이 됩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하고요. 구조 원리는 이렇게 좀, 딱 훑어봤어요. 어떤 소방시설이 있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정도만. 너무 많이 지금부터 알면은, 질려요. 네, 질려요. 벌써 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질리니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이고요. 공부하는 방식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 공부한 방식,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 다 다릅니다. 내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친 구조 원리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